죽을 때까지 사랑합시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기적 같은 사랑이었습니다. 평생을 약속하던 그 달콤한 말들이 제 삶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았어요. 두 아들 키우느라 사랑은 꿈도 꾸지 못했죠. 그런데 환갑이 넘어 찾아온 설렘이 지금 돌아보면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요즘 이런 일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자식들은 다들 떠나가고 외롭다 보니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쉽게 마음이 열리죠.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그들은 완벽한 목표물로 삼는답니다. 저도 처음엔 나한테 그런 일이 생길 리 없어 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여러분의 소중한 사랑을 지키고 싶어서예요. 누군가의 따뜻한 관심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지만 그 마음을 지켜낼 방법도 알아야 하니까요. 제가 겪은 아픔이 여러분에겐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이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식당을 30년 넘게 운영해온 67세 여성입니다. 늙어당한 서글프고 억울한 일 때문에 화병이 난 채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순진하게 마음이 가는 대로만 했다가 너무나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일찍 남편을 잃었습니다. 아이들이 겨우 10살 남짓했을 때였죠. 저는 아들 둘을 낳았는데 20살의 남편을 만나 알콩달콩 연애하다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30 중반쯤 되었을 때 남편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까지 부모님 곁에서 평범하게 자라 20살에 결혼한 후 10년간 가정주부로만 살았습니다. 그만큼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남편이 교통사고로 떠나고 장례를 치르는데 무엇 하나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남편이 작은 가게를 운영하면서 모든 일을 알아서 해왔거든요. 비록 작은 가게였지만 우리 가족이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들들을 키우는 데는 요즘만큼 큰 돈이 들진 않았지만 남편이 떠난 뒤 가게는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장사는 물론 아무것도 모르는 데다 남편이 남긴 빚도 있어서 가게를 남에게 넘겨야 했죠. 그때부터 정말 아이들을 키우려고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 없는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곤 낮은 임금을 주는 힘든 자리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죠. 일을 하면서 저는 점점 세상 물정을 알게 되었고 성격도 거칠어졌습니다. 혼자서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땐 지금처럼 도움받을 제도도 없었고 저는 기술도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장 장사, 한식집, 국밥집 주방일, 나물 장사, 붕어빵, 고구마 장사까지 정말 안 해본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힘든 일들 제가 다 해봤을 겁니다. 일하다 잘리면 다른 일자리로 옮기고 가게가 망하면 또 다른 곳으로 옮기길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30대였던 제가 나이를 먹어가는 동안 10년이 흘러 아들들이 장성했습니다. 고맙게도 두 아들 모두 차근차근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죠. 군대도 다녀오고 취직도 잘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엄마 속 한 번 안 썩이고 바르게 자라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물론 대학 등록금 때문에 제 허리는 휘어갔지만요. 그때 아들들이 자기들이 등록금을 벌 테니 저보고 좀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결혼도 시켜야 할 텐데 어떻게 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벌어서 내주겠다고 했죠. 둘째가 대학에 합격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 둘이 저와 함께 밥을 먹다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엄마, 이제 저도 성인이 됐고 대학 합격했으니까 형하고 제가 알아서 등록금 해결할게요. 뭐 그런 소리를 하니? 공부에만 전념해야지.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들 미래를 준비해야지. 아니에요, 엄마. 사회생활도 해봐야 저희가 성장할 수 있어요. 맞아요. 형이랑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안 돼. 그건 절대 안 된다. 아이들은 계속 자기들이 등록금을 벌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 말을 듣다 보니 일리가 있다 싶더군요. 아르바이트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았지만 등록금까지 벌게 할 순 없었습니다. 아르바이트는 해도 좋아. 하지만 등록금 때문이 아니라 너희 결혼 자금을 모으는 걸로 하자.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 일 못하게 되면 너희 결혼할 때 돈이 부족할 테니 등록금은 내가 내주고 이후부터 너희가 알아서 하는 걸로 하자. 하지만 엄마,
저희 둘 등록금을 다 내시려면 너무 힘드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 엄마 가게가 요즘 잘 되고 있잖아. 내가 얘기했었지? 장사가 잘 된다고. 아들들은 미안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가 강하게 고집을 부리니 결국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작은 백반집은 정말 잘 되는 편이었어요. 큰 맛집은 아니었지만 시장 안에서는 손님이 끊이지 않았기에 자신 있게 아이들 등록금을 책임질 수 있었죠. 아이들도 크고 나서는 식당 일을 도와줘서 한결 수월했습니다. 식당 일이 힘들긴 했지만 아이들을 잘 키우고 등록금도 대줄 수 있어서 저에겐 정말 소중한 곳이었죠. 아이들은 대학 다니면서 군대도 다녀왔고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둘 다 해외도 다녀왔어요. 제가 약간 보태주긴 했지만 대부분 자기들이 번 돈으로요. 큰 아들은 해외 취업 제의도 받았죠. 나중에 아이들은 좋은 나이에 결혼도 했어요. 며느리들이 얼마나 예쁘고 야무지던지 보기만 해도 안심이 됐죠. 결혼 자금도 스스로 마련하고 새 살림도 잘 꾸렸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 인생을 사세요. 둘째 결혼 직전에 두 아들이 찾아와서 제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셨어요. 가게 문을 닫고 셋이서 술잔을 기울이는데 왜 이리 마음이 이상하던지. 이제 너마저 떠나면 난 정말 껍데기만 남겠구나. 아니에요, 엄마. 이제는 짐 같은 저희를 다 내려놓으시고 엄마의 진짜 인생을 사셔야죠. 내 인생이 뭐가 있겠니? 너희들 키우는 게 전부였는데 10살 남짓한 아이들과 사별한 그때부터 세월이 참 많이 흘렀습니다. 11살이던 둘째는 30이 넘었고 저는 50대 후반이 되어 있었죠. 세월 무상이란 말이 이럴 때 쓰는 걸까요? 소주잔을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너희가 떠나면 난 뭘 위해 살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이제는 엄마도 좋은 사람 만나서 즐겁게 사셔야죠. 좋은 사람? 이 나이에? 난 너희 키우느라 한 번도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어. 너희도 알잖니? 그럼요. 모든 걸 저희한테 바치셨잖아요. 그게 늘 마음 아팠어요. 마음 아파하지 마. 너희가 이렇게 잘 자라서 좋은 짝 만나 가정 이루는 걸 보니 난 다 이룬 것 같아. 아들들은 저를 위로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고맙지만 한편으론 허무했죠. 결혼하고도 자주 오겠다고 했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결혼하면 자기 가정이 우선이고 아이가 태어나면 더욱 그럴 테니까요. 그래서 아들들의 위로가 공허하게 들렸고 가슴 한켠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둘째마저 결혼하고 집에 혼자 남으니 그 외로움이 극에 달했죠. 정말 위태로운 시기였어요. 그나마 백반집이라도 있어 버틸 수 있었지 그마저 없었다면 정처 없이 떠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게에 더욱 매달렸죠. 하지만 아이들은 이미 떠나갔고 큰 아들은 아이도 낳기 전에 해외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의 며느리가 미국에서 자란 터라 아이도 그곳에서 키우고 싶어 했어요. 게다가 아들에게 좋은 일자리 제의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조건이 특히 좋다며 가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뭘 망설여 얼른 가. 기회가 왔을 때 잡아야지. 라고 했더니 엄마가 외로우실까 봐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녀석아 엄마가 뭐가 외롭겠니? 동생도 있고 엄마는 이제 너희 둘 다 키워내고 평생 열심히 산 사람이야. 내가 없다고 외로울 리가 있겠니? 얼른 가고 싶은 대로 가. 너는 내 갈 길이 있잖아. 큰 아들은 한참을 제 손을 잡고 있다가 눈물을 보였어요. 완전한 이민은 아니고 그 전 단계라나. 무식한 제가 자세히는 몰랐지만요. 그렇게 오랜 준비 끝에 떠났습니다. 학창시절 잠시 어학연수 갔던 것과는 달리 이번엔 정말 살러 가는 거라 마음이 달랐어요. 몇 년 뒤에 돌아온다고는 했지만 언제가 될지 모르니 허전하더군요. 작은 아들은 회사에서 부산으로 발령이 났어요. 갓 시집 온 며느리와 함께 내려갔죠. 같은 한국 땅이라 이건 그나마 마음이 편했어요. 하루면 올 수 있는 거리니까요. 하지만 이 애들도 아이를 거기서 낳고 키우게 될 것 같다고 했어요. 발령이 5년인데 3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서 최대 20년을 일할 수 있다더군요. 그러면 완전히 부산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 저와는 멀리 떨어져 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습니다. 큰아들 가족이 미국으로 떠나고 거의 같은 시기에 작은아들도 부산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원래는 가까이 살면서 수시로 집과 식당에 들러 이야기도 나눴는데 갑자기 모두가 사라지니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저는 그 외로움을 달래려고 가게 일에 더욱 매달렸어요. 밤늦게까지 주방에서 새로운 음식도 연구하고 가게 관리에 온 정성을 다했죠. 덕분에 손님이 점점 늘어나서 오히려 장사하기가 힘들 정도였어요. 옆 가게에 피해가 갈 만큼 사람이 많아져서 결국 이사를 결심했습니다. 시장 안에서 저렴한 가게를 찾아 옮겼는데 제가 60세 즈음 되었을 때였어요. 그때 옆자리에 야채마트가 새로 들어왔는데 주인이 저와 비슷한 나이의 남자분이었어요. 우리 시장이 워낙 커서 서로 모르는 상인들이 많았거든요. 처음 그분을 봤을 때 어쩜 저렇게 곱고 깔끔하신 분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실까 싶었어요. 사장님, 새로 오셨죠? 네, 이 시장은 처음이에요. 동네에서 작은 야채 가게 하다가 이 시장이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왔습니다. 여기는 상인들 기가 세서 힘드실 수도 있을 텐데요. 장사는 각오하고 왔습니다만 터가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정한수 사장님이었어요. 너무 순진해 보여서 처음엔 다른 상인들에게 많이 시달리더군요. 시장 경험이 없으셔서 적응도 힘들어 보였어요. 제가 나서서 도와드렸죠. 상인들이 물건 진열이나 가판대 위치까지 트집 잡을 때마다 중재도 해주고 여러모로 신경 썼어요. 박 사장님은 고마워하시면서 커피도 사주시고 손님들 데리고 와서 우리 집 밥도 사드셨어요. 워낙 장사가 잘 되는 집이라 특별히 기쁘진 않았지만 그 마음만은 참 고마웠죠. 성격도 좋으시고 외모도 훤칠하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반년이 지나도록 사모님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점심때 여쭤봤죠. 사장님, 사모님은 가게에 안 나오세요? 한 번도 못 뵀네요. 그게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시더니 집안이 좀 복잡해서 하시는 거예요. 아, 그러시구나. 잘못 물었단 생각이 들었어요. 시장 바닥에서 오래 살다 보면 누구나 큰 시련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니까요. 가족 얘기에 저런 표정을 짓는 걸 보니 뭔가 있나 보다 싶어서 얼른 화제를 돌렸어요. 하지만 집에 와서도 그 어두운 표정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밤늦게 가게 문 닫고 집에 혼자 있다 보면 식사는 하셨을지 무슨 일이 있으신 건지 자꾸 신경이 쓰이더군요. 평소엔 거침없이 말하는 성격인데 박 사장님만 생각하면 괜히 조심스러워졌어요. 오늘 기분은 어떠실까? 어떤 반찬을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만 하게 되더군요. 어느 날 박 사장님이 야채 가게에서 배추와 물을 가져오셨어요. 오늘 들어온 건데 굉장히 싱싱하고 좋아서요. 맛 좀 보시라고요. 아니, 이걸 파셔야지 왜 우리 집에? 식당 재료로 쓰지 마시고 그냥 집에 가져가서 해 드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상품인데. 우리가 거래하는 쪽에서 아마 단가를 착각해서 갖다 줬나 봐요. 이런 건 마트나 백화점에 가는 거지. 우리 집에 올 게 아닌데. 아유, 감사해요. 아이고 뭘요. 제가 김 사장님한테 감사하지요. 항상 저 맛있는 밥 먹게 해주셔서 어찌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마누라도 없는 내가 어디서 이런 밥을 얻어먹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덜컥했어요. 늦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정말 주책맞다 싶었지만 혼자라고 직접 말씀하시니 괜히 설레더군요. 박 사장님은 허허 웃으며 채소를 두고 가셨는데 저는 마치 귀한 선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평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군요. 환갑이 넘은 나이에 이런 감정을 가져도 되는 걸까 싶었죠. 그 후로 박 사장님과 급속도로 가까워졌어요. 외로우셨던지 제가 관심을 보이니 자연스레 다가오시더군요. 내가 환갑에 이런 연애를 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설레고 두근거렸죠. 아이들도 다 떠나갔고 제게는 더 이상 걸릴 것도 없었어요. 아이들이 들으면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다들 멀리 간 게 다행이었죠. 곁에 있었다면 이렇게 자유롭게 사랑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솔직히 박 사장님이 제 평생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어요. 환갑 넘어 주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정말 운명 같은 분이라 느꼈죠. 박 사장님은 야채 가게 닫으시고 제 식당 마감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함께 멋진 곳에서 식사도 하고 젊은이들이나 간다는 카페에서 크림 듬뿍 올린 달달한 커피도 마셨죠. 처음 마시는 그 커피가 얼마나 설레고 행복하던지. 덕분에 365일 쉬지 않던 제 식당도 주말에 쉬고 평일에도 휴무일을 가졌어요. 같이 남산도 가고 팔각정도 가고 평생 못 가본 곳을 다녔어요.
등산도 함께 했는데 박 사장님이 오이랑 파프리카를 예쁘게 썰어 싸우셨죠. 등산하다 쉬면서 먹는 간식이 그렇게 맛있을 수가 없었어요. 시원한 산바람 맞으며 나란히 앉아있는 그 순간이 제 인생 최고의 여유였습니다. 어느 날 뒷산에 올라갔다가 박 사장님이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우리 살림 합칠까요? 너무 놀랐지만 기뻤어요. 죽은 남편 빼고는 아무도 저한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거든요. 저 같은 사람한테 이런 감정을 가질 리 없다고 체념했었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죽을 때까지 사랑합시다. 당신 같은 분 만난 게 제 인생 최고의 행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살림을 합쳤어요. 제 집을 팔고 박 사장님 댁으로 갔죠. 박 사장님은 일찍 부인을 여의고 딸은 미국으로 이민 가서 거의 연락도 안 된다고 하셨어요. 자식들과 멀어진 게 오히려 우리 새 출발에는 다행이었죠. 박 사장님은 늘 저를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피곤하다면 마사지도 해주시고 물도 떠다 주시고 그런 작은 배려들이 쌓여 큰 사랑이 됐죠. 전 박 사장님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동거한 지 반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어느 날 박 사장님 얼굴이 어둡더군요. 한 번도 그런 표정을 보인 적이 없어서 걱정됐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딸아이가 큰 병에 걸렸대요. 미국은 병원비가 많이 비싸다던데. 벌써 2천만 원이 넘게 나왔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지금 뭐 언제까지 있을지 기약도 없다고 해서. 저는 제가 그토록 사랑하게 된 사람이 그런 얼굴을 하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선뜻 말을 내뱉었습니다. 아휴, 걱정 마세요. 박 사장님 돈 제가 드릴게요. 아이, 그게 무슨. 박 사장님 무척 당황하셨어요.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라고 말 꺼낸 거 아니라면서 손사래를 쳤죠. 하지만 박 사장님이 그럴수록 제가 더욱 돈을 드리고 싶어지더군요. 저는 갚을 능력 없습니다. 빌려드리는 거 아니고 드리는 거예요. 아휴, 그러지 마세요. 받으세요. 그리고 따님 꼭 낳으시라고 전해주세요. 한참을 실랑이한 끝에 사장님은 결국 제 돈을 받았어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하며 그 돈을 따님에게 송금하면서 꼭 이야기하겠다고 눈물을 지었죠. 너무 뿌듯했어요. 그동안 제가 잘 운영한 가게 덕분에 저는 따님의 치료비 정도는 낼 수 있었거든요. 얼마가 더 나오더라도 낼 수 있다고 생각했죠. 확실히 박 사장님 딸의 병세는 심각한지 몇 개월에 한 번씩 박 사장님의 얼굴이 어두웠어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미국에서 병이 제대로 낫지 않으면 계속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저는 그래서 두 번째에 또 2천만 원을 주고 세 번째에는 3천만 원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또다시 박 사장님 얼굴이 어두워졌는데 이번엔 아예 저한테 말을 안 하고 절 보려고도 안 했어요. 전 그게 너무 속상했어요. 내가 이렇게나 사랑하고 이렇게나 애쓰고 있는데 자기 일을 혼자서 해결하려 한다니. 그건 예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신분증과 통장, 도장을 갖다 놓고 박 사장님 불러다 앉혀서 그걸 내주었어요. 이걸 왜 주십니까? 왜 주겠어요? 모르겠습니다. 따님 치료비로 쓰세요. 그게 내가 모은 돈 전부예요. 하지만 이건 정말 전 못 받습니다.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갚으라고 빌려드리는 돈 아니에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이가 과연 그 정도뿐인가요? 저희가 이런 상황이었다면 박 사장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러니 부디 받으세요. 박 사장님은 무거운 표정으로 오랫동안 거절하시다가 결국 받아들이셨습니다. 어쩔 수 없었겠죠. 자식이 아프다는데 부모는 자식 앞에서 약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솔직히 수중에 있던 이 재산을 전부 박 사장에게 넘기고서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저는 정말 이 사람이 황혼에 만난 내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돈이야 뭐 앞으로 계속 가게 운영하면서 벌면 되고 지금 있는 가게만 제대로 되면 어차피 먹고 사는 건 문제가 아니었죠. 박 사장님의 야채 가게도 손님이 늘어나 잘 되고 있었기에 제 전 재산을 드린 것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슴이 벅찼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힘든 순간에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후로도 박 사장님은 변함없이 다정했어요. 제게 줄 돈이 더는 없다는 걸 아시면서도 한결같이 다정하게 대해주시니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내 사람이라는 확신이 더욱 커져갔죠. 어느 날 박 사장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어요.
여보, 이제 가게 그만두시는 게 어떨까요? 가게를요? 네, 이제는 좀 편히 쉬셔도 될 것 같아서요. 일이 필요하다면 제가 하는 게 낫잖아요. 제가 남자고 체력도 더 좋으니까. 당신은 평생 너무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편히 쉬면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해서요. 박 사장님의 따뜻한 목소리에 제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가슴 한켠이 찌릿하면서 눈시울이 붉어졌죠.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가 저보고 이제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동적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달콤한 만큼 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잘 알았죠. 왜냐면 일을 하지 않으면 경제력이 없어지고 그러면 제 삶이 만약 잘못될 경우 일어서지 못한다는 걸 경험으로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그냥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당신 배려는 너무 잘 알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에요. 가게는 내가 평생 일궈온 것이라 나 죽을 때까지 최소한 몸이 너무 안 좋아 일 못할 때까지는 열고 싶어요. 당신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마워요. 내게 그런 말을 해준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이었어요. 역시 내가 잘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박 사장님은 그 뒤로도 계속 가게를 그만두라고 하셨어요. 그러다 미국에 있는 따님의 병세가 더 나빠졌는지 박 사장님의 얼굴이 점점 더 어두워지더군요. 결국 전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가게를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았어요. 수중에 돈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대출을 받아서 사장님에게 준 거였죠. 몇 천만 원의 돈을 받은 박 사장님 고맙다면서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어요. 사실 집을 팔아서라도 딸에게 돈을 보낼까 했지만 여기는 우리 보금자리니까 그럴 순 없었어요. 우리 딸이 제발 나았으면 좋겠군요. 박 사장님 울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저도 박 사장님의 손을 잡고 함께 빌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딸은 나아지지 않았는지 박 사장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휴, 정말 큰일이네요. 나도 이제 더 이상 돈을 가져올 구석이 없어서. 그렇군요. 우리 아들들은 미국에 있고 부산에 있고 이제는 나하고 거의 연락도 뜸하네. 저는 아들들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그 사이 손주들까지 낳았지만 저와는 전화로만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죠. 거의 1년이 넘도록 아이들 얼굴을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박 사장은 어두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를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박 사장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걱정이 되어 전화를 하고 문자를 남겼지만 아무런 답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기에 혹시 무슨 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어떤 문제가 생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이 되어도 연락은 전혀 닿지 않았습니다. 저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박 사장님의 지인을 전혀 알지 못해 연락하거나 알아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죠. 제가 박 사장님의 친척이나 친구, 심지어 딸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요. 생각해보면 박 사장님도 제 자식들이나 친척의 연락처를 묻지 않았으니 그럴 만도 했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뭔가 알아볼 방법조차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거의 사흘 동안 집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며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박 사장은 돌아오기는커녕 전화나 문자 하나조차 없었죠. 초조함이 극에 달해가게 문을 열 생각조차 못한 채 그저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박 사장이 사라진 지 나흘째 되던 아침 한 통의 전화가 집으로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저는 박 사장님일까봐 얼른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전화를 건 것은 전혀 모르는 낯선 남자였어요. 아, 거기 박한수 씨 댁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실례지만 박한수 씨랑 관계가 어떻게 되시죠? 저는 아내입니다. 아, 하지만 박한수 씨는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아, 네?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고요. 동거 중인 사람입니다. 그 말을 하는데 묘하게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가 되어 동거하고 있다니 말이죠. 하지만 상대방은 거기에는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저한테 갑자기 이러는 겁니다. 그럼 참고인 삼아 경찰서로 좀 오셔야겠죠. 지금은 그냥 요청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조사를 좀 해야 해서요. 만약 싫으시다면 저희가 공문을 보내드릴 거고요. 네? 아니, 처음부터 좀 말씀해 주세요.
뭘 조사한다는 거죠? 박한수 씨 사기 사건 말입니다. 조사를 해야 해서요. 또 해먹고서 달아났거든요. 이런 일 전에도 있으셨죠? 당연히 아실 겁니다. 네. 순간 머릿속이 띵했어요. 완전히 굳어 팔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죠. 제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자 저편에서 뭔가 이상한 걸 깨달았는지 이것저것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혹시 전혀 모르셨던 사항인가요? 네. 이건 대체 그냥 야채 가게 하는 점잖은 사장님이에요. 야채 가게요. 아니, 그건 그냥 열어둔 거고요. 원래 사기꾼입니다. 아, 이런 일이. 정말 악랄하네요. 여러 사람에게 돌아가며 사기를 쳤다니 선생님께서도 피해를 입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이 그렇게 말하자 그동안 박 사장에게 준 돈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붙잡았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뭔가 착오가 있겠죠. 아닙니다. 이미 여러 건의 사기로 수배된 악질적인 사람입니다. 선생님, 잘 생각해 보세요. 피해를 입으신 게 있다면 정확히 떠올려야 합니다. 경찰은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하다는 듯 차분하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저는 박 사장이 딸이 아프다며 돈을 요구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교묘히 제 연민을 자극해 제가 가진 돈뿐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 모두 넘기게 만든 것이었죠.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돈을 고스란히 사기꾼 손에 넘겨준 셈이었죠. 저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서둘러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는 희망 반,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 반이었죠. 경찰서에서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박 사장은 오랫동안 사기를 일삼아온 악질 사기꾼으로 피해자가 이미 수십 명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피해 금액을 이야기하자 경찰은 별로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이 정도 금액을 잃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저는 충격에 빠져 넋이 나간 상태였지만 경찰은 뾰족한 방법이 없다며 그가 잡히기만을 바랄 뿐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그들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죠. 멍한 상태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집조차 사실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월세였고 보증금은 이미 다 날아가 버려서 이제 제게 남은 것은 가게 하나뿐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의 담보로 잡힌 가게였죠. 그래도 가게를 닫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덕분에 당장 내일 모레 먹고 살 돈이라도 벌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저 주저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다시 가게로 나가 일을 시작했고 겨우 생계를 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대출을 갚느라 허리가 휘었고 그로 인해 정말 가난해지고 말았습니다. 소식을 듣고 올라온 둘째 아들이 깜짝 놀라 급하게 월세방을 구해주었지만 그 이상을 해줄 수는 없었죠. 자기 가족이 있으니 더 이상 도움을 줄 여력이 없었죠. 미국에 있는 큰아들도 돈을 보내줬지만 그마저도 부족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허덕이며 겨우겨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쉽게 믿을 수 없게 되었고 인생이 너무 허무해 견디기 힘든 날도 많습니다.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는 이상 어떻게든 살아가고는 있죠. 하지만 제가 이렇게 아픈 경험을 하고도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는 건 더 중요한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물론 사람을 함부로 믿지 마세요. 저처럼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동시에 우리 나이에 찾아오는 사랑 자체를 두려워하진 말았으면 해요. 순수한 마음으로 시작되는 사랑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이 나이에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오면 마음이 설레고 삶의 생기가 도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행복을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 아니면 제가 당했던 것처럼 누군가의 계획된 거짓인지 구별하는 법을 꼭 알았으면 해서 이렇게 제 가슴 아픈 경험을 나누게 됐어요. 여러분만큼은 제 같은 실수는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요. 사기꾼들은 처음엔 정말 다정하고 따뜻하게 다가와요. 우리 마음의 빈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아픈 가족 얘기를 하면서 돈을 요구하죠. 제 경우엔 딸의 병원비였지만 다른 핑계를 대기도 한대요. 특히 주변 사람들과 연락하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나중에 보니 그게 다 우리를 고립시키려는 수작이었네요. 이런 사기꾼들이 노리는 건 우리의 외로움과 선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분을 만나시면 꼭 자녀분들이나 친한 친구분들과 상담해 보세요. 돈 얘기가 나오면 더더욱 신중해지셔야 해요.
아무리 급한 일이라도 그게 정말 사실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막에서 만나는 사랑은 더 아름다워야 하니까요. 사랑이란 이름으로 다가오는 사기꾼들을 조심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사랑의 가능성까지 포기하진 마세요. 여러분의 황혼이 더욱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께 인생의 여정 중에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며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를 꼭 들으셨으면 하는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기 부탁드립니다. 때론 웃기도 하고 때론 울기도 했던 우리들의 이야기. 함께 나누며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서든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길 기대합니다.